이 장표가 뭐냐 하면, 저희 포렌식 협회에서 조사 보고서가 하나가 있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부정과 관련되는 손실이 한 30억 불? 이게 글로벌 자료거든요. 30억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조 정도 되는데, 이게 그냥 전체 다는 아니고 조사 대상 업체에 대한 손실입니다. 그래서 전체는 더 크겠죠. 한 30억 불 4조 정도 되고, 이게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한 5% 정도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적발하냐 보면 43%가 내부 신고 제도다.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가 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부 신고 제도인데, 여전히 효과적인 부정이나 횡령을 적발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정을 크게 보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부패가 있고 자산 횡령이 있고, 하나가 재무제표 분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이라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부패, 횡령, 분식. 그래서 이런 30억 불 중에서 부패가 48%, 횡령이 89%, 90%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횡령 중에서는 22%가 구매와 관련되더라. 그러면 재무제표 분식은 얼마 정도 될까요? 비중은 좀 낮습니다. 한 5% 정도 되는데, 손실은 얘 둘이 합친 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재무제표 분식이 되게 손실이 많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른쪽은 뭐냐 하면 재미있는 표인데, 그러니까 부정과 관련되는 비용이라는 게 뭐냐 하면 부정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한 비용, 그다음에 부정이 발생했을 때 조사하고 개선하고 조치하는 비용, 이런 것들을 1년을 모아서 부정 대응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 표에 보시면 부정 손실 1달러당 부정 대응 비용이 얼마냐, 이걸 따져본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 3.64달러에서 2023년에 4.41달러, 크게 늘어났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냥 부정과 관련돼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1달러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냥 나 한답시고 여러 가지 하면 4점 몇 달러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더 경제적으로 낫겠죠. 근데 이게 그냥 생각을 해보면 꼭 금전적인 손실만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레퓨테이션 리스크나 이런 걸 감안하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죠. 그래서 한번 사고가 난 기업들은 이 신뢰가 추락하는 게 걷잡을 수가 없고, 이 신뢰는 단기간에 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 대응 비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여전히 그 부정과 관련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투자가 많이 늘어나는데 왜 사고가 계속 발생하냐? 지금 궁금하잖아요. 왜 사고가 계속 발생할까? 그럼 이게 새로운 유형이 발생해서 계속 우리가 적발을 못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3.12 분석한 바에 따르면 새로운 유형보다는 기존에 있는 반복되는 것들이 계속 이렇게 확대되고 늘어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형보다는 기존의 유형이 반복되더라. 그럼 생각해 보면 기존의 유형이 반복되면 내부 통제 잘 심어서 운영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분석해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3.1에 한 최근 1년 동안의 그 사고 난 거에 대한 내부 통제 원인을 한번 분석해 봤어요. 봤더니 제일 많은 게 허술한 내부 통제 활동, 그 다음에 경제 무력화, 경영진에 의한 무력화, 문서 위조, 업무 분장, 이런 순위인데, 여기서 보면 이 공모라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적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비중을 보시면 3%밖에 안 돼요. 그 말은 우리가 기본만 내부 통제를 잘 지켜도 상당 부분의 부정과 횡령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이걸 조금 더 들어가 보면 허술한 내부 통제는 시자금이나 법인 인간관리든 이렇게 실물 관리를 잘 못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건 우리는 당연히 할까요? 그러는데 실제 사고 난 회사들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승인권자가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부분, 접근 통제, 마스터 정보 관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여기 다 이렇게 현업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이 정도는 우리는 다 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냥 한번 리비짓 해보면 약간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분장 미비인데, 우리 자금 승인하고 신청하고 집행하는 이 과정의 업무 분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장기 근무에 대해서도 취약 요인인데, 저희 순환근무가 여의치 않으면 그냥 강제 휴가를 보내서 불시 점검하는 정책만이라도 효과가 있고요. 이 문서 위조는 우리 승인권자가 그냥 외부조회, 은행 조회 한 번만 들어보면 다 적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영진에 의한
내부 통제 무력화인데 이 부분은 내부 통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제도 보완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에 대한 책임 강화 쪽으로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내부 통제 실효성을 제가 보는 거는 제도와 사람하고 기술 관점에서 볼 텐데요. 일단 제도 변화를 보면 평가 및 보고가 법제화가 돼서 이제 미비점 평가가 좀 더 엄격해졌죠. 두 번째는 자금 통제 공시강화는 자금과 횡령에 대한 예방과 적발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고요. 금융권 책무 구조도는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한 방안. 이제 사고나 횡령이 나면 대표이사나 경영진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사의 충실 의무는 저희 내부 통제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사회나 감사위원회 책임이 늘어나고요. 그러면 저희의 지원 조직에 대한 강화도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 통제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현업과 내부 통제 부서, 내부 감사 부서가 제 역할을 할 때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현업은 1차 방어선이라 그러는데 여기 현업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리스크를 평가하고 내부 통제를 심고 운영하는 게 현업의 일이에요. 근데 현업의 주된 업무에 비해서 이 부분은 부수적인 업무로 보고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KPI를 조금 더 강하게 이렇게 타이트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현업이 왜 이렇게 부수적인 업무로 생각할까를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현업에서 생각하시는 거는 이렇게 단순 대사도 하고 승인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신대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자동화를 하고 리스크 평가나 이렇게 의미 있는 일로 현업의 역할을 좀 전환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전환시키는 기업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 2차 방어선이라고 하는 내부 통제 전담 부서는 이제 현업에 대해서 그 평가가 적정한지를 보는 거고 내부 감사 부서는 1차와 2차의 방어선이 적절한지를 보는 것일 텐데 2차와 3차 방어선에서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 거버넌스 이슈나 리소스 제약 때문에 독립성이나 전문성에 좀 이슈가 있습니다. 저희가 4월 달에 세미나를 한번 발표를 드렸는데 저희 기업 지배 구조 여기서도 이렇게 공시 많이 하시죠. 그게 1조 원 이상의 회사가 한 250개 정도 되는데 우리 회사는 내부 감사 조직이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어, 확보하고 있어라고 공시한 비율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50% 정도 됩니다. 1조 이상 회사의 내부 감사 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비율이. 근데 여기서 독립성이라 하면 뭐를 얘기할까요? 감사위원회가 보고 라인이 있어야 되고 부서장의 임면 동의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준으로 3일에게 법인이 재분석을 해봤어요.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는 20개사로 나왔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8%, 50%대 8%, 간격이 너무 크죠.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주기적 지정제 유예제도 올해부터 시행되거든요. 거기에 그 핵심은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입니다. 근데 그게 평가 기준에 내부 감사 기구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감사 기구는 우리 상법 개정과도 연관되어 있고요. 저희 내부 통제와도 연관되어 있고 지배구조 개선과도 연관되어 있어서 앞으로 되게 핫한 주제로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경영진의 톤의 뜻합인데 경영진 관점에서 보면 그냥 내부 통제에 관심이 없거나 무력화하면 아까 보셨죠? 두 번째로 근본원이 높은 게 경영진에 의한 내부 통제 무력화라고.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기 이사의 충실 의무 강화나 책무 구조도 이런 제도 보완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경영진에 대한 책임 강화는 점점 좀 강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기술인데 이제 저희 뭐 최근에 사태도 있겠지만 사이버 시큐리티의 개인정보 보호가 점점 중요해지는데 이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서 저희 내부 통제는 어떤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약간 미흡합니다. 저희 외부 감사인 관점에서도 보면 감사를 할 때 사이버 시큐리티는 저희 재무하고 직접 관련이 없어서 감사 수준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사안으로 보면 빨리 그 기업의 정보자산 보호하고 사이버 공격 예방 관리하는 내부 통제 시급하게 강화해야 되고요. 이 아울러서 AI가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AI 윤리나 리스폰시블 AI 부분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내도 AI 기본법 만들어졌고요.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자동화하고 데이터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이제 통제라는 게 자동, 수동 통제가 있잖아요. 자동 통제는 뭐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운영하면 되지만 수동 통제는 자동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테스트 지금 다 수기로 하시잖아요. 이 부분 자동화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 데이터 부분인데 지금 저희 승인을 많이 하시잖아요. 내부 통제에서. 이제 이게 점점점 고도화되면 승인 통제보다는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통제 활동을 대체하는 경우가 훨씬 더 이펙티브합니다. 그래서 승인 통제를 좀 줄이고 데이터를 접목해서 기존 통제를 대체하거나 보안 통제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이펙티브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AI가 다 접목이 됩니다. 그래서 AI가 접목이 되는데 저희가 그 국내 최초로 K삭스 AI 솔루션을 4월에 냈거든요. 그게 기능이 현재는 뭐냐 하면 운영 통제 테스트를 자동화해서 문서까지 이렇게 자동으로 쭉 나옵니다. 근데 좀 이따 시연하겠지만 정확도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테스트하는 거는 이제 그 법률이나 아니면 거시경제나 그 산업이나 기업의 특성을 이렇게 학습시켜서 위험을 자동으로 이렇게 식별하는 그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게 나오면 기업들의 RCM하고 이렇게 접목시켜서 아, 너네의 내부 통제 개선해야 할 항목 통제 활동은 뭐야? 여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과정을 모두 마치면 내부 통제 워크플로우에서 AI가 다 접목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사람은 뭐 대체되는 거야? 그럴 수도 있는데 사람은 지금처럼 이렇게 대사하거나 승인하는 것보다는 예외상을 관리하거나 전문성이 있는 판단 영역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은 저희는 이렇게 가고 있고 아마도 글로벌도 이렇게 가고 있고 선도 국내 기업들도 이런 방식으로 아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에 내부 통제 핵심 변화 사항이 이제 자금 통제일 텐데 올해 이제 공시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핵심 사항을 보면 평가 모범 기준이 이제 법제화된 부분하고 부정위험 및 자금 통제가 공시가 강화된다. 요 두 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아래 다시 워크플로우 가면 위험 평가를 하고 내부 설계 운영하고 검증하고 미비점을 식별 평가 보고할 텐데 법제화 부분은 이제 요 미비점 평가 보고 쪽이 법제화가 돼서 기존에 좀 형식적이었잖아요. 미비점 평가가.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실질화되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된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부정위험은 저희 뭐죠? 그 3요소 기회 동기 합리화 관점에서 이제 부정위험 평가를 내실화를 좀 해야 되고 자금 통제 관련되는 각각의 테스트 내용은 정리해서 이제 공시를 하겠죠. 공시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냥 부담을 많이 지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대회 공시가 되면 그 공시된 내용들은 책임을 져야 돼서 감독 당국에서는 실효성의 제고 목적으로 이 방안을 도입한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보면 우리 2조 이상은 연결 기준으로 해야 돼서 부담이 더 크겠죠. 그 2024년 기준으로 자율 공시한 회사를 보면 종속회사와 본사의 자금 통제 내용이 유사합니다. 근데 실제 유사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특성들을 좀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저희는 감사위원회 역할 확대라고 봅니다. 앞에 두 가지보다는. 감사위원회가 뭘 하냐면 그 경영진의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대면 회의를 해서 그 대면 회의 결과를 이제 공시해야 되고요. 감사인하고는 부정위험 평가 의견 경영진과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협의해서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뒤에서 좀 말씀드릴 텐데 되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비점 평가는 조금 개선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핵심으로 변화되는 사항은 이 두 가지지만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앞단까지도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시한 회사를 보면 31개사,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그 자율 공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회사당 평균 한 15개인데 많게는 22개, 적게는 한 9개 정도 자금 통제 활동을 공시했고요. 그 자금 통제 활동을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여기서도 많이 고민하시죠? 어디까지 공시해야 되는지. 그래서 직접적 자금 통제가 있고 270 계좌나 이런 부분. 두 번째는 전사적 수준 통제. 그 다음에 매출과 재고와 관련되는, 그러니까 자금의 이동과 관련되는 업무 수준 통제. 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지금 자율공시에서는 직접적인 통제 위주로 지금 공시가 돼 있고 그 공시 내용도 이 금감원 작성 사례와 좀 유사하게 작성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사적 수준 통제를 보시면
업무 분장이나 내부 고발 제도, 부정위험 평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시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내부 감사 조직이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운영되는지, 실효적으로 운영되는지가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내부 고발 제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은행권은 여기 은행권에서 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7월부터 준법 제보 제도로 바뀌고요. 익명성 강화했고 내부자뿐만 아니라 외부자도 제보할 수 있고 전직 임직원도 제보할 수 있도록 좀 바뀝니다. 그래서 은행권 보고 확산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요. 부정위험 평가도 저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건데 이게 사업하고 산업 특성 고려해서 데이터까지 이렇게 하면 좀 더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도 지배구조가 되게 중요한데 경영진하고 외부감사인하고 협의를 하는 게 지배구조라서 감사위원회 역할이 더더욱 중요해집니다. 그 밑에 보시면 내부감사는 감독원에서도 부정위험 관리를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통제 활동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 공시된 내용은 6개사, 3개사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감사 조직의 실효성 관점에서 지금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접적 통제는 이렇게 보시면 입출금 관리나 계좌 관리는 전체 31개사가 다 했고요. 나머지는 좀 회사별로 편차가 있고 업무 수준 통제는 제한적으로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자율 공시한 걸 좀 정리해 보면 금감원 작성 사례보다는 회사나 아니면 산업별 특성이 좀 반영되는 게 좋겠다. 두 번째는 전사적 통제는 설치가 아니라 실효성 관점에서 좀 고민을 하자. 그 다음에 업무 수준 통제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확대해서 공시하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다뤄야 할 주제가 많아서 제가 평상시보다는 조금 빨리 진행합니다. 예. 세 번째가 의견 변형 분석입니다. 저희가 2019년에 이제 2조 이상 상장사 감사를 시작해서 쭉 와서 2024년 현재까지 왔죠. 의견 변형 개수는 77개사, 80개사. 비율로 따지면 한 2.5%? 뭐 시계열로 크게 차이 없습니다. 평균 미비점도 2개에서 3개 사이로 크게 변동이 없고요. 이 장표를 제가 보면서 조금 좀 당혹스럽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가 뭐냐면 여기 주황색은 아까 말씀드린 국내의 의견 변형 회사 비율, 의견 변형 비율 2.5% 내외죠. 노란색은 미국의 감사인의 의견 변형 비율. 2004년에 쟤네가 최초로 시행했거든요. 그때가 한 16%? 지금도 한 8% 정도? 저희보다 높습니다. 의견 변형 비율이. 그 다음에 저 까만색이 뭐냐면 미국의 외부 감사 대상 회사에 경영진이 중대한 취약점이 있다고 평가한 비율. 회색은 외부 감사 대상이 아닌 소규모 회사에서 경영진이 우리 회사 중대한 취약점이 있어 라고 평가한 비율. 여기서 중대한 취약점이라는 건 감사인의 의견 변형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숫자가 너무 높죠. 그러니까 메뉴에 거 보시면 40%가 우리 회사 내부 통제 잘못돼 있어 이렇게 공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프랙티스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실제 저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높을까요? 이렇게 봤는데 경영진이 스스로 중대한 취약점이 있다고 평가한 비율이 미국은 40%, 그 메뉴에가 그 다음에 24%인데 우리나라는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외부 감사인 비율이 2.5%예요. 미국이 15.8% 처음 도입했을 때. 외부 감사 비율보다는 높을까요? 낮을까요?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우리는 의견 변형이나 중대한 취약점이 있다고 공시하는 게 어려울까를 보면 이게 문화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미국은 중대한 취약점이 있는데 공시 안 하면 소송 걸립니다. 저희 크레딧 스위스 아시죠? 그 다음에 실리콘뱅크 아시죠? 그 회사가 뭐 어려워져서 인수당하려 그랬잖아요. 그 회사는 지금 내부 통제 취약점을 공시 안 했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이 다 걸려 있습니다. 주주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상법상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들어오면 그다음에 저희가 공시를 많이 하는 걸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미국처럼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그 관점은 아니니까 저희 미비점이 있거나 그러면 감독 당국에서 감리 걸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 보는 눈이 다릅니다. 미국하고.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미비점을 안 내려고 하죠. 근데 이 프랙티스는 바뀔 거고요. 이거에 바뀔 때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부분을 관여하시게 될 거고 뭐 그 팔로우 발상도 많을 거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 변형 분석을 좀 저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장표는 제가 계속 연도별로 이렇게 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부 회계관리제도는 비적정인데 재무제표가 적정인 경우 의견이 상반되는 경우가 29%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 당연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재무제표 작성 과정이 오류가 나면 재무제표는 수정하면 적정이고 내부 회계관리제도는 원인이 치유될 때까지는 비적정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영업권 손상에서 기말에 그냥 오류가 났다. 그럼 재무제표는 바꾸면 되고 내부 회계관리제도는 미비점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냥 개선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한 사이클을 돌아야 되는데 손상이라는 건 1년에 한 사이클 도니까 한번 미비점이 나오면 이거는 손상 미비점에서 뭐 개선이나 이런 게 여지가 없다. 그래서 내부 통제를 운영하는 게 재무제표 이렇게 결산하는 것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수 있어요. 예. 이 부분도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평가는 외부 감사인, 경영진, 감사위원회 다 하는데 이 비율이 뭐냐면 외부 감사인의 의견 변형이라고 나왔을 때 경영진과 감사위원회가 똑같이 의견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봤냐 안 봤냐. 그래서 9% 11%는 나머지가 같다고 안 봤다. 외부 감사인은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경영진과 감사위원회는 아니야 우리 문제 없어라고 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 부분도 개선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 제도 개선하고도 연관되어 있고요. 감사위원회가 나 대면 회의를 했어 외부 감사인하고. 근데 외부 감사인은 이 의견 변형이라고 했더라. 나는 근데 우리 회사는 괜찮다고 봐라고 공시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렇게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프랙티스가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핵심 감사사항의 비중이 51%라는 얘기는 저희가 감사인이 재무적으로 보면 중요하거나 리스크가 있는 것들은 감사인하고 협의해서 핵심 감사 항목을 정하는데 핵심 감사 항목에서 미비점이 발생할 확률이 과반이 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미비점들은 심각성 평가에서도 꽤 높기 때문에 중대한 취약점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부 통제를 운영할 때 핵심 감사 사항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좀 더 주의가 필요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 변형 분석을 좀 나눠봤어요. 부정과 관련되는 부분, 오류와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부정과 관련되는 부분이 30%대고 오류와 관련되는 부분이 한 70%대. 시계열로 큰 변화는 없는데 좀 특이할 거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재무제표 제작성 관련되는 건 외부 감사인 바뀌면서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주기적 지정 때 때문에 시끄러웠다가 이제 좀 안정화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왼쪽만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의견 변형이 일어났는데 이 내부 통제 관점에서 원인이 뭘까를 보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통제 활동 미비가 1등이고 특이하게도 범위 제한이 2등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미제출해서 비적정을 받았다 이거거든요. 근데 미국 보시면 1번이 인력 적정성, 2번이 정보기술, 3번이 업무 분장입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우리나라는 그럼 뭐냐 하면 재무제표 수정이 발생했거나 이런 이벤트가 발생하는 현상에 집중하는 거고요. 미국 같으면 그 원인이 뭘까? 업무 분장이 잘못돼서 그럴까? 아니면 IT 쪽에 접근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돼서 그럴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재무제표라는 거는 이제 결과잖아요. 이 결과를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 과정이 나올 텐데 그러면 이 과정을 본다 그러면 저 통제활동 미비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이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면을 주로 보다 이면에 있는 그 근본 원인을 좀 보는 게 저희 사고 원인을 좀 더 줄일 수 있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외부 감사인도 반성할 게 많은데 그냥 재무제표에서 그 어떤 미비점이 나온다는 거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미비점이 종속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보다는 좀 더 근본 원인을 들여다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감사인 교육할 때 이 부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특이한 부분인데요. 2019년과 2020년에 의견 변형 회사가 지금 시점에 상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본 겁니다. 48%가 상장 폐지가 됐다는 얘기고요. 이 말은 내부 통제가 기업 지속 가능성과 상당히 영향이 있다. 이렇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서베이는 매년 하죠. 6년 동안 했습니다. 한국상장사협의회하고 코스닥협의회에서 하고요. 저희가 이제 한 6년 동안 데이터를 모으다 보니까 이게 다각도로 이렇게 분석이 돼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장표가 나와요. 그래서 뭐 회사 보고 자료에도 많이 인용되고요. 미디어에도 많이 인용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386개사, 저희가 작년에 한 300개사? 근데 좀 늘었어요. 그래서 자산 구간하고 업종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직을 보면 뭐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내부 통제 전담 조직에서 압도적으로 많고요. 1천억 이상은 리소스 제약 때문에 재무 쪽에서 일부 담당하는데 독립성 관점에서는 조금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담당 인력 규모는 자산 구간의 특성과 유사합니다. 이 자동 통제 비율은 우리 2조 이상은 10%에서 20%하고 20%에서 30% 구간에 있고 5천억 이상은 10%에서 20%, 1천억 이상은 그 미만인데 여기서 좀 장표에서 시사하는 바는 미국이 한 30%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아직까지 자동 통제를 높일 여력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표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면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 통제가 회계 투명성이나 투자자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뭐 내부 통제 무용론이라 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긍정적인 의견이 70%가 넘습니다. 이게 그 담당자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의견을 주신 거라 저는 더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앞으로 되게 긍정적인 면에서 이 장표를 다른 데 많이 활용할까 합니다. 예. 연결 내부 회계관리 제도는 이제 저희 72개사가 답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 예상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커버리지가 좀 높아졌어요. 이게 감독원에서 주관적인 그 요소 때문에 가이드라인도 나왔는데, 좀 높아졌어요. 높아진 게, 뭐 좋다는 표현보다는 커버리지와 상관없이 있는 거를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조직은 기존의 하이브리드에서 코퍼리 모델, 그러니까 본사가 주도하는 쪽으로 조금 전환된 게 눈에 띕니다. 요즘 강조되고 있는 부정이용 방안은 아까 그 자금 통제 공시와 유사한데요. 뭐 상시 모니터링이나 내부 고발, 내부 감사 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부 감사 조직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 감사가 있으면 실효성 관점, 없으면 대안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편적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내부 고발 제도입니다. 50%가 뭐냐면 1년 동안 운영했는데 내부 신고 건수가 하나도 없다고 한 회사가 50%.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많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저희가 징계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저희 내부 통제 부서랑 이렇게 영향 분석을 해서 정보가 공유돼서 영향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돼요. 이 부분은 개선이 많이 돼야 되고 저희가 외부 감사의 입장에서 감사위원회와 얘기할 때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있까 그러면 내부 통제 영향을 좀 봐야 되거든요. 요즘 핫한 AI인데 저는 외국에서 벌써 14%를 하고 있다는 게 좀 놀랍고요. 저희도 이제 검토 중이라는 의견이 32%라 좀 고무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그 위험과 부정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부 통제가 운영되죠. 이 내부 통제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될 거는 이 위험 평가할 때 저희가 재무제표에서 출발하시죠. 근데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사업 전략과 연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통제 활동이 대부분 승인 통제잖아요. 이 승인 통제라는 거가 지금 시대에 맞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유효한지 비효율은 없는지 봐서 이 부분 자동화할 부분 자동화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많이 들어와야지 실효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사람은 뭐 이렇게 봤더니 예상이 나왔어. 이 예상을 이렇게 왜 나왔을까를 보는 데 집중하는 게 내부 통제의 본연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본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한 40초가 됐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고 우리 김수산 파트너가 통합 내부 통제 관점에서 발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